안녕하십니까. 태백산직입니다. 철학 이야기 윌 둘렌트 작품입니다. 철학 이야기는 위대한 철학자의 생애와 사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허버트 스펜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버트 스펜서. 첫 번째 이야기는 콩트와 다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장래의 형이상학을 위한 서설이라고 자칭한 칸트 철학은 악의를 갖고 전통적 사변 방식에 치명적인 일격을 가했고 그 의도와는 어긋나게 모든 형이상학에 타격을 주었다. 이 형이상학은 사상사를 통해서 실제의 궁극성 본성을 찾아내려는 시도였으나 이제 사람들은 가장 존경할 만한 권위에 입각해서 실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다는 실제는 생각할 수는 있으나 인식할 수 없는 본체라는 것. 아무리 정밀한 인간의 지성이라도 결코 현상을 넘어서지 못하며 마야의 베일을 찢지는 못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피테, 헤겔, 셀링은 여러 가지로 수수께끼를 풀어 자아니, 이념이니, 의진이 하는 형이상학적 낭비를 했으나 상세하면 결국 영이었다. 그리고 1830년대까지는 우주는 그 비밀을 잘 지켜왔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어 왔다. 1세기 동안 절대자에 심취한 후 유럽 정신은 맹세코 어떤 종류의 형이상학에도 반대하게 되었다. 프랑스인은 회의주의가 전문이었으므로 실증주의 운동의 창시자, 모든 이념이 오랫동안 신성시되는 철학에도 창시자가 있다면 프랑스인 중에서 나왔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오기스트 콩트 혹은 그의 어버이가 부른 대로 이시도르 오기스트 마리 프랑수와 크사비에 콩트는 1798년 몽페리에서 태어났다. 그는 위대한 유토피아주의자 생시모의 비서가 되어 화려한 출발을 했으나 세계를 개혁하려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콩트는 제가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 1827년 2년 동안의 불안한 결혼 생활 끝에 정신적 좌절을 겪고 그는 생강에 투신 자살하려고 했다. 그러므로 1830년부터 1840년 42년 사이에 나온 5권의 실증 철학 강의와 1851년부터 1854년에 나온 4권의 실증 정치학은 그의 구출자가 베푼 은혜였다. 이 저서들은 규모와 끈기로 보아 근대에 있어서는 스펜서의 종합 철학을 제외하고는 비교할 만한 것이 없는 시도였다. 이 책에서는 과학은 주제의 단순성과 일반성의 감소에 따라 수학, 천문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사회학으로 분류되며 각 과학은 선행되는 모든 과학의 성과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회학은 과학의 정점이고 다른 과학들은 사회에 대한 과학을 조명한에서만 존재 이유를 갖는다. 과학은 정밀한 인식이라는 의미에서는 위에서 말한 순서로 주제가 차례차례 전개된다. 그러므로 사회생활이라는 복잡한 현상이 마지막으로 과학적 방법에 굴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사상의 각 분야에서 이념사는 3단계의 법칙을 간파할 수 있었다. 곧 우선 주제는 신학적 방법으로 파악되고 모든 문제는 별이 신 또는 신의 전차로 생각되던 시대처럼 어떤 신의 의지에 의해 설명되었다. 다음에 동일한 주제는 형이상학적 단계에 도달해서 원이 가장 완전한 도형으로 원은 변을 그리며 돌고 있다고 생각하던 시대처럼 형이상학적 추상에 의해 설명되었다. 끝으로 이 주제는 정확한 관찰, 가설, 실험에 의해서 실증 과학이 되었고 현상은 자연적 인과의 규칙성에 의해 설명되었다. 신의 의지는 플라톤의 이데아나 헤겔의 절대 이전 같은 공허한 실체에 굴복하고 이 실체는 다시 과학의 법칙에 굴복한다. 형이상학은 발전이 저지된 단계이다. 공토는 이러한 유치한 단계를 벗어날 때가 왔다고 말한다. 철학은 과학과 다른 것이 아니다. 철학은 인간 생활의 개선을 위해 모든 과학을 조정하는 것이다. 이 실증주의에는 분명히 독단적 주지주의가 있고 이것은 아마도 환멸과 고독을 맛본 철학자를 반영했을 것이다. 1845년 클로틸드 드 부인 그녀의 남편은 평생 감옥에서 보냈다.
콩트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때 그녀에 대한 애정은 그의 사상을 따뜻하게 하고 아롱지게 해서 그는 개혁의 힘으로써 지성보다 감성을 강조하는 반작용을 일으켰고 인간성을 의식적으로 예배의 대상으로 높여 인간의 본성의 미약한 이타심을 함량하고 강화하는 기능을 갖게 될 새로운 종교에 의해서만 세계는 구제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콩트는 이 인간성의 종교의 성직, 성례, 기도, 교의의 복잡한 조직을 고안하며 만년을 보냈고 이교의 신들과 중세의 성인들의 이름을 인간의 진보에 기여한 영웅들의 이름을 바꿔놓게 될 새로운 달력을 제안했다. 어떤 현인의 말처럼 콩트는 그리스가 없는 가톨릭시즘 전체를 세계에 바쳤다. 산업과 상업의 세계에서 그 정신을 받아들이고 사실을 존중하던 영국 사상의 흐름과 일치하는 것이 실증주의 운동이었다. 고 베이컨의 전통은 사고를 사물의 방향으로 돌려놓았고 정신을 물질의 방향으로 돌려놓았으나 홉스의 유물론, 로크의 감각론, 휴머의 회의론, 벤담의 공리주의는 다양한 실제 생활을 주제로 한 여러 가지 변증곡이었다. 이런 가정적 교양학의 아일랜드인 버클리만이 불협화음이었다. 해겔은 물리학적 장비를 철학의 도구라고 부르며 존중하는 영국인의 생활을 비웃었으나 이런 명칭은 콩트나 스펜서처럼 철학을 모든 과학적 성과의 총괄로 정의하는 데 동의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따라서 실증주의 운동은 출생지보다는 영국에서 더 많은 지지자를 얻었다. 아마도 지지자들은 관대한 니트렛처럼 열렬하지는 않았을 것이지만 존 스튜어트 밀과 프레드릭 해리슨을 평생 동안 콘툭 철학에 충실케 한 영국인의 기질에는 어울렸다. 그러나 영국인의 조심성은 콩트의 의식적 종교를 멀리했다. 한편 초철한 과학으로부터 탄생한 산업혁명은 거꾸로 과학을 자극했다. 허버트 스펜서의 청년시대의 영국을 움직인 모든 지적 영향 중 가장 강렬한 것은 생물학의 발달과 진화론이었다. 1850년대에는 진화라는 개념이 유행했다. 스펜서는 다윈보다 훨씬 앞서서 발전의 가설 1852년에 대한 논문과 심리학 원리 1855년에서 진화의 개념을 말했다. 1858년 다윈과 윌리스는 린네 협회에서 그들의 유명한 논문을 발표했다. 린네는 18세기 스웨덴의 생물학자이다. 그리고 1859년 선량한 주교들의 생각에 따르면 구세계는 종의 기원의 출판으로 산산이 부서졌다. 이 책에서는 고등한 종이 저급한 종으로부터 분명치 못한 방식으로 진화했다는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생존 경쟁에 있어서의 자연도태 혹은 우량종의 보존이라는 수단에 의한 진화의 현실적 방식과 과정에 대한 자세하고 실증이 풍부한 이론이 전개되었다. 10년 동안 전 세계는 진화를 화제로 삼았다. 진화 개념을 모든 연구 분야에 적용하려는 명석한 정신과 거의 모든 지식을 자신의 이론에 이용한 광범위한 정신 때문에 스펜서는 이 물결이 물말 위에 오르게 되었다. 수학이 17세기 철학을 지배하여 데카르트, 홉스, 스피노자, 라이프니치, 파스칼을 탄생시키고 심리학이 버클리, 훔, 콩디야크, 칸트를 인도한 것처럼 19세기에는 셀링, 쇼펜하우어, 스펜서, 리체, 페르고송에 있어서 생물학은 철학적 사고의 배경이 되었다. 어느 경우에나 획기적 착상은 다소간 이름 없는 여러 사람들의 단편적인 발언으로 시작되었으나 아메리고 베스푸치가 그 지도를 그렸기 때문에 신세대가 그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것처럼 이러한 착상에도 이 착상을 정리하고 명확하게 만든 사람들의 이름이 붙여져 있다. 허버트 스펜서는 다윈 시대의 베스푸치였고 어느 정도는 이 시대의 콜럼버스였다. 두 번째, 스펜서의 발전. 스펜서는 1820년 더비에서 태어났다. 양친의 선조들은 비국교도 또는 국교 반대자였다. 아버지는 백부나 할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사립학교 교사였다.
그러나 당대의 가장 유명한 영국 철학자가 될 아들은 40세까지 교육을 받지 못했다. 허버트는 게을렀고 아버지는 관대했다. 13세 때 마침내 아버지는 허버트를 엄격하기로 유명한 백부 밑에서 공부하도록 힐턴으로 보냈다. 그러나 허버트는 곧 달아나 더비의 집까지 떠벅떠벅 걸어왔다. 첫날은 48마일, 이튿날은 47마일, 사흘째는 20마일을 약간의 빵과 비어만으로 그러나 이 3주일로 그는 힐턴으로 돌아가서 3년 동안 머물렀다. 이것이 그가 받은 유일한 정규 교육이었다. 그러나 후에 그는 여기서 무엇을 배웠는지조차도 말하지 못했다. 역사도 자연과학도 일반 문학도 배우지 못했다. 40세에 그는 일리아드를 읽으려고 했으나 어디서 곤충 일자 더 이상 읽는 것이 지겨워졌고 끝까지 읽는 것보다는 대금을 버리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다. 자서전에서. 비서였던 콜리어는 스펜서는 과학소설조차도 끝까지 읽은 적이 없다고 말한다. 좋아하는 분야에서도 그는 체계적 교육을 받지 못했다. 그는 손가락을 대면서 화학의 폭발 실험을 했고 학교나 집 둘레에선 곤충을 쫓아다니며 제멋대로 곤충화학을 연구했으며 후에 토목기사로 일하면서 지층이나 화석에 대해 약간 배웠다. 나머지 과학 지식은 함부로 주워 모은 것들이었다. 30세 때까지 그는 철학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 후 루이스의 책을 읽고 칸트 책을 읽으려고 했으나 서두에 칸트의 공간과 시간을 객관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감각지각의 형식으로 보는 것을 알고 칸트는 바보라고 생각하고 책을 집어 던졌다. 그의 비서의 말에 의하면 스펜서는 전여작 사회정학을 조나단 다이몬드의 이제는 잊혀진 낡은 책 위에는 윤리학 관계 저서를 전혀 읽지 않고 썼다고 한다. 그는 흉과 만셀과 리드의 저설만을 읽고 심리학을 썼고 카펜터의 비교 생리학만을 읽고 종의 기호는 읽지 않은 채 생물학을 썼으며 콩트나 타일러를 읽지 않은 채 사회학을 또 세즈위크 위에는 칸트나 밀이나 그 밖의 윤리학자의 저서를 읽지 않은 채 윤리학을 썼다. 존 스튜어트의 미리 받은 철저하고 엄격한 교육과는 얼마나 대조적인가. 그러면은 그의 무수한 주장들은 뒷받침하는 사실들을 어디서 찾아냈는가? 그는 이러한 사실들을 대부분 독서관이나 직접적인 관찰에서 주워 모았다. 그의 호기심은 항상 날카로워서 그는 언제나 그때까지는 그만이 알고 있던 주목할 만한 형상에 상대방의 주의를 환기시켰다. 클럽에서 그는 헉슬리나 그 밖의 친구들이 전문 지식을 거의 흡수했고 런던에 있는 학자나 문인이 모이는 클럽이 아테나에움 클럽이다. 더비 철학협회를 위해서 아버지가 마련한 정기 간행물을 읽을 때처럼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사실에 날카로운 눈을 반짝이며 클럽에서 정기 간행물을 읽었다. 자신의 하고자 하는 일을 결정하고 그 후 그의 모든 저서와 축이된 지라라는 중시 개념을 발견한 다음 그의 두뇌는 중요 자료들을 끌어들이는 자석이 되었고 유례가 없을 만큼 정연한 그의 사고력은 이 자료들을 입수하자마자 거의 자동적으로 분류했다. 무산자와 실업자가 즐겨 그의 주장을 경청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에게서 그들과 똑같은 정신, 책에 매달려 있는 학문에는 익숙하지 못하고 교양과는 관계가 없으면서도 일하고 생활하면서 배우는 자연스럽고 실제적인 지식을 갖춘 정신을 발견했던 것이다. 그는 생계를 위해 일했고 그의 직업은 그의 사고의 실제적 경향을 강화했다. 그는 철로나 교랑의 측량사, 감독자, 설계사, 그는 일반적으로 말하면 기사였다.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발명을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그의 성격에는 여러 가지 결점이 있었다. 확고한 현실주의와 실제적 감각이 있는 대신 시적 정신과 예술적 취향은 없었다. 스펜서가 20권의 저서 중 시에 대해 언급한 것은 매일 과학적 예언을 시로 읊고 있다고 말한 식자공의 이야기를 했을 뿐이다. 그는 매우 끈기에 있었으나 한편으로는 고집이 세고 완고했다. 그는 자신의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온 우주를 휩쓸 수도 있었으나 남의 견해를 이해할 줄 몰랐다. 그에게는 비국교의 이기주의가 있었고 자신이 위대하다는 자부심이 필요했다. 그에게는 개척자가 갖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다. 곧 용감할 만큼 솔직하고 선명한 독자성을 가지면서도 독단적인 편협성이 있었고
모든 아첨을 엄격하게 물리치고 명예를 부여하려는 정부의 제의를 거절하고 늘 건강치 못하면서도 40년 동안 열심히 일하며 쓸쓸하게 살았지만은 그와 접촉을 했던 어떤 골상학자가 말한 것처럼 자존심이 매우 강했다. 선생의 아들이고 손자였던 그의 저서에서 채찍을 휘두르고 매우 겨운 적이었다. 그는 나는 당황한 적이 없다고 말한다. 그는 의분을 느끼면 인도적이었지만은 고독한 독신 생활 때문에 따뜻한 인간적 성질이 없었다. 그는 위대한 영국 부인 조지 엘리엇과 연문이 있었으나 그녀는 그를 즐겁게 하기에는 너무나 지적인 여자였다. 그에게는 유머가 없었고 따라서 그의 문체에는 미묘한 뉘앙스가 없다. 좋아하던 당구에 치면은 그는 이런 유의의 전문가가 될 만큼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고 상대자를 비난했다. 그는 자서전에서 자신의 초기의 저서들을 논평하며 이 책들은 어떻게 써야 했던가를 반성한다. 그의 정신은 각별히 논리적이었고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인 것을 기사와 같은 정확성을 갖고 분류했다. 그는 복잡한 주제에 대한 근대사상 가장 명석한 해설자로서 어려운 문제를 알기 쉬운 말로 썼기 때문에 온 세계가 1세대 동안 철학에 흥미를 가졌다. 나는 비법하는 설명의 능력, 논거와 추리와 결론을 명석하고 정렬하게 제시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평을 들었다. 그는 광범위한 일반화를 좋아했고 논증보다는 가설이 그의 저서를 흥미있게 만들었다. 스펜서의 비극은 이론이 사실에 의해 살해되는 데 있다고 헉슬리는 말했다. 스펜서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이론이 가득 차 있었으므로 그는 매일 비극을 겪어야 했다. 헉슬리는 버클이 키워놓고 불안한 걸음걸이를 보고 놀라서 스펜서에게 말했다. 아, 별사람 다 봤군. 저 사람은 머리가 너무 커. 스펜서는 덧붙였다. 버클은 체계화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재료를 받아들인 거야. 스펜서의 경우는 달랐다. 그는 받아들이는 재료 이상으로 체계화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조정과 종합의 명수로서 이런 재주가 없다고 해서 칼라일을 경멸했다. 질서에 대한 사랑은 스펜서를 사로잡은 유일한 사랑이 되었고 빛나는 일반화는 그를 압도했다. 그러나 세계는 이와 같은 인물, 곧 무한한 사실에 명석하고 분명한 의미를 부여하는 인물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 시대를 위한 스펜서의 봉사에는 여러 가지 결함이 있었으나 이런 결함이 그를 인위적으로 만들었다. 여기서 그를 너무 적나라하게 그려놓았다면 위인의 결점을 알수록 우리는 더욱 그를 사랑하고 위인의 완전성이 절대적일수록 우리는 그를 몹시 싫어하기 때문이다. 1858년 그는 지금까지 쓴 논문을 모아 출판하려고 다시 읽었다가 여기에는 통일성이 있는 일관된 사상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진화론은 생물학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과학에 적용될 수 있고 단지 생물의 종이나 유만이 아니라 유성과 지층, 사회사와 정치사, 윤리적, 미학적 개념도 설명할 수 있다는 생각이 문을 열면 햇빛이 갑자기 몰려들듯이 떠올랐다. 그는 일련의 저서를 통해 성운으로부터 인간으로, 야만인으로부터 셰익스피어로 물질과 정신이 진화하는 과정을 입증하려는 생각에 열중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입세가 가깝다는 생각을 하자 그는 거의 절망을 느꼈다. 이렇게 늙고 병든 사람이 어떻게 죽기 전에 인간 지식의 전 분야를 섭렵할 수 있을 것인가? 불과 3년 전에 건강이 아주 나빠져서 18개월 동안 정신과 용기가 쇠약해진 채 아무 일도 못하고 목적도 희망도 없이 이곳저곳으로 떠돌고 있었다. 자신의 잠재적 능력을 자각하자 그의 쇠약한 몸이 몹시 안타까웠다. 그는 다시 건강해질 수 없고 하루에 1시간 이상 정신 노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스스로 선택한 일에서 이만큼 불리한 조건에 놓인 사람도 일찍이 없었고 또한 이렇게 늦게 거대한 작업을 선택한 사람도 없었다. 그는 가난했다. 그는 생계에 별로 마음을 쓰지 않았다. 나는 성공할 생각은 하지 않았다. 나는 고생할 만한 보람이 성공에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라고 그는 말한다. 백부로부터 2,500달러의 유산을 받자 그는 이코노미스트 편집자의 자리를 사직했으나 그의 게으름 때문에 유산은 곧 없어졌다. 이때 계획되고 있는 책에 대해 예약금을 받아서 하루하루 연명해가며 종전과 마찬가지로 지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는 계율을 작성해서 헉슬리, 루이스, 그 밖의 친구들에게 보여주었다. 친구들은 그의 계율을 빛나게 할 중요한 예약자들, 킹슬리, 리엘, 부커, 틴들, 버클, 브루드,
벤 허셜 등의 명단 작성을 떠맡았다. 1850년 이 개요가 발간되었을 때 유로부터 440명, 미국으로부터 200명이 예약 신청을 했다. 수입 총액은 연 약 1,500달러쯤 될 예정이었다. 스펜서는 만족하고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1862년 제1원리가 출판된 후 많은 사람들이 예약을 취소했다. 과학과 종교를 화해시키려고 한 유명한 제1부가 주교와 학자들을 동시에 격분시켰기 때문이었다. 조종자의 길은 험난한 법이다. 제1원리와 종의 기원은 대논쟁의 중심이 되었고 이 논쟁에서 헉슬리는 다인설과 불가지론의 총사령관이 되었다. 한때 진화론자들은 존경할 만한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았다. 진화론자들은 비도덕적 도배들이라는 비난을 받았고 그들을 공공하게 모욕하는 것이 당연한 일로 생각되었다. 스펜서의 예약자들은 배본할 때마다 줄어들었고 책을 받고도 지불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 스펜서는 출판할 때마다 생기는 결손을 자비로 메우면서 가능한 출판을 계속했다. 마침내 그의 자궁과 용기는 고갈되어 그는 남아있는 예약자들에게 더 이상 작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알렸다. 이때 역사상 고무적인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다. 제1원리가 나오기 전까지 영국 철학계를 지배했으나 이제는 진화론 학자들에게 자신의 지위를 뺏겼다는 것을 알게 된 스펜서의 최대의 적수가 1866년 2월 4일 스펜서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다. 귀하는 계속해서 다음 책을 쓰고 출판사가 손해를 보지 않을 것을 내가 보장할 것을 제안합니다. 나는 귀하가 이 제안을 개인적 은혜로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라고 있으며 그렇게 생각하시라도 내 제안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존 스튜어트 밀. 스펜서는 예의 바르게 거절했다. 그러나 밀은 친구들을 찾아다니며 몇 명의 친구들을 설득해서 각자 250불씩을 예약시켰다. 스펜서는 다시 거절했고 그의 마음을 돌릴 수는 없었다. 이때 갑자기 미국의 스펜서 숭배자들이 그의 이름으로 7,000달러의 공채를 사두었고 그 이자와 배당금은 당연히 귀하의 것이라고 알리는 유벤스 교수의 편지가 왔다. 미국의 과학평론가. 이번에는 스펜서도 굴복했다. 이러한 따뜻한 배려는 그의 용기를 새롭게 했다. 그는 다시 일을 시작했고 40년 동안 열심히 노력한 끝에 마침내 종합 철학은 모두 무사히 인쇄에 붙여졌다. 병과 무사한 장애를 극복한 정신과 의지의 이러한 승리는 인간사의 밝은 면 중의 하나이다. 허버트 스펜서. 세 번째 이야기 제1원리. 인식할 수 없는 것. 제1원리 서두에서 스펜서는 악한 일에 친절한 영혼이 존재할 뿐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오류 속에 진리의 정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잊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그는 변화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신앙 밑에서 종교로 하여금 인간 정신을 지배하는 끈질긴 힘을 갖게 한 진리의 핵심을 찾아내기 위해 종교적 관념을 검토하자고 제안한다. 그가 당장 찾아낸 것은 우주의 기원에 대한 모든 이론이 우리들을 불가해한 세계로 몰고 간다는 것이다. 무신론자는 원인도 처음도 없는 자존적인 세계를 생각하려고 하지만은 우리는 처음도 원인도 없는 것을 상상할 수는 없다. 유신론자는 이러한 난점을 한 걸음 물러서게 할 뿐이다. 신이 세계를 창조했다고 말하는 신학자에게 어린애들은 누가 신을 창조했습니까? 라고 대답할 수 없는 난문을 제기한다. 궁극적인 종교적 관념은 모두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궁극적 과학적 관념도 마찬가지로 합리적 이해를 초월해 있다. 물질은 무엇인가? 우리는 물질을 원자로 환원시키고 분자를 분할할 것처럼 원자도 분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질은 무한히 분해할 수 있다고 하지만은 이것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고 물질의 가분할성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지만 이것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공간과 시간의 가분할성도 마찬가지다. 공간과 시간은 결국 비합리적인 관념이다. 운동은 물질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고 공간적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삼중의 불가해성에 쌓여있다. 물질을 철저히 분석할 때 우리는 결국 힘, 곧 우리들이 감각기관에 자극을 주는 힘,
또는 우리들의 행동기관에 저항한 힘을 발견할 뿐이다. 도대체 이 힘은 무엇인가? 물리학에서 심리학으로 옮겨둔 우리는 정신과 의식에 마주친다. 여기에는 더 복잡한 수수께끼가 있다. 따라서 궁극적인 과학적 관념은 모두 파악할 수 없는 세계의 표성이다. 모든 방향에서 과학자의 탐구는 해결할 수 없는 수수께끼에 직면한다. 과학자는 더욱 더 명백하게 이것이 필수 없는 수수께끼임을 인식한다. 과학자는 인간 이성의 위대성과 동시에 그 왜소성, 곧 경험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것을 다루는 능력과 경험을 초월하는 모든 것을 다루지 못하는 무능을 배운다. 과학자는 누구보다도 명백하게 궁극적인 본성에 있어서는 어떤 것도 인식할 수 없다는 것을 참으로 인식하고 있다. 혁슬리의 말을 빌리면 유일히 정직한 철학은 불가지론이다. 이러한 불가지성의 공통된 원인은 모두 인식의 상대성이다. 사고작용은 상관적이므로 사고는 관계 이외에는 아무것도 나타내지 못한다. 지성은 단지 현상에 의해 그리고 현상과 대화하기 위해 형성되었으므로 지성은 현상을 초월한 것에 사용하려고 할 때 쓸모없게 된다. 그러나 상관적이고 현상적인 것은 그 명칭과 본성에 있어서는 상관적이고 현상적인 것을 초월할 것,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것을 암시하고 있다. 우리들의 사고를 살펴보면 현상의 배후에 어떤 실체가 있다는 의식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건가. 또한 이러한 불가능성 때문에 어떻게 실체에 대한 확고한 신앙이 생기는가를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인식하지 못한다. 이런 관점에서는 이미 과학과 종교의 화해는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다. 진리는 일반적으로 상반되는 의견의 조정에 있다. 과학은 과학의 법칙이 현상과 상대적인 거대만 적용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종교는 신학이 개념을 무시하는 신앙을 위해 신화를 합리화하는 것임을 인정해야 된다. 종교는 절대자를 인간의 과장으로 더 나쁘게는 인간에 있어서 경멸되는 아첨력 때문에 잔인하고 피해 굶주리는 믿을 수 없는 괴물로 그려져서는 안 된다. 과학은 신을 부정하거나 유문론을 당연시해서는 안 된다. 정신과 물질은 모두 상대적인 현상이고 그 본성이 영원히 인식되지 않는 궁극적인 원인의 이중의 결과이다. 이러한 불가해한 힘의 승인이 모든 종교적 진리의 핵심이고 모든 철학의 시작이다. 진화. 하버트 스펜서의 진화. 철학은 인식할 수 없는 것을 지적한 다음 이에 굴복하고 인식될 수 있는 것을 탐구한다. 형이사학은 신기루이다. 뮤슐레의 말처럼 18세기 프랑스의 사학자입니다. 형이사학은 방법론으로 자기 자신을 도취시키는 기술이다. 철학 고위 영역과 임무는 과학의 성과를 총괄하고 통일하는 것이다. 가장 낮은 단계의 인식은 통일 없는 인식이다. 과학은 부분적으로 통일된 인식이고 철학은 완전히 통일된 인식이다. 제1원리에서. 이러한 완전한 통일은 모든 경험을 포괄하고 모든 인식의 본질적 특성을 기술하는 광범하고 보편적인 원리를 요구한다. 이러한 원리가 있는가? 우리는 어쩌면 물리학의 최고 법칙을 통합함으로써 이러한 원리에 접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최고의 법칙들은 물질의 불멸성, 에너지의 항존성, 운동의 연속성, 재력 간의 관계의 불변성, 다시 말하면 자연법칙의 불가침성, 힘의 정신적, 물질적 힘의 가변성과 등가성, 그리고 운동의 리듬을 말한다. 마지막 법칙은 보통 인정하지 않지만 지적해둘 필요가 있다. 자연은 열의 파동으로부터 바이올린 줄의 진동에 이르기까지 빛과 열과 소리의 파동으로부터 바다의 조수에 이르기까지 성의 주기로부터 유성과 해성과 천체의 주기에 이르기까지 밤낮의 교체로부터 계절의 계기 그리고 아마도 기후변화의 리듬에 이르기까지 분자의 진동으로부터 민족의 흥망성쇠와 천체의 발생 사멸에게 이르기까지 모두 율동적이다. 이러한 모든 인식할 수 있는 것의 법칙은 여기서는 자세히 되풀이할 필요가 없는 분석에 의해서 힘의 지속성이라는 최후의 법칙에 환원된다. 그러나 이 법칙은 정적이고 활발치 못한 것이어서 생명의 신비를 암시조차 하지 못한다. 실제의 동적 원리는 무엇인가? 만물의 성장과
소멸의 공식은 무엇인가? 그것은 진화와 분해의 공식이 아닐 수 없다. 어떤 대상이든 그 전체적 역사는 지각할 수 없는 것으로부터 나타나 지각할 수 없는 것 속으로 사라져가는 과정을 포함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스펜서는 유럽 지성의 숨을 죽이기 위해 한 유명한 진화 공식을 제시하고 이 공식을 설명하기 위해 40년 동안 10권의 책을 썼다. 진화는 물질의 통합과 이에 따르는 운동의 방산이다. 이 동안에 물질은 불확정적이고 일관성 없는 동질성으로부터 일정하고 일관성 있는 이질성으로 넘어간다. 이 동안에 보류되는 운동은 병행적 변형을 겪는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성으로부터의 유성의 발생, 지표상의 바다와 산의 형성, 식물에 의한 제원소의 동화작용과 인간에 의한 유기화합물의 동화작용, 태아에 있어서의 심장의 발달과 출생 후의 뼈의 결합, 감각과 기억이 통합되어 인식과 사상이 되고 인식이 통합되어 과학과 철학이 되는 것, 가족이 발달해서 시족, 부족, 도시국가가 되고 국제동맹과 세계 연방으로 되는 것. 이것이 물질의 통합, 곧 분리되어 있는 부분들이 덩어리 집단 전체가 되는 것이다. 물론 이런 통합에 있어서는 국가 권력이 증대하면 개인의 자유가 감소되는 것처럼 여러 부분의 운동이 감소된다. 그러나 동시에 통합은 여러 부분의 상호의 의존성, 곧 일관성을 형성해서 전체의 생존을 촉진하는 보호조직의 관련성을 부여한다. 이 과정은 또한 형태 및 기능을 훨씬 명확하게 만든다. 성우는 형태가 없고 희미한 것이었으나 여기에서 여러 유성의 타원형의 규칙적 궤도, 산맥의 분명한 윤곽, 유기체와 그 기관의 특별한 형태와 특성, 생리적 및 정치적 조직의 기능의 분업과 전문화 등이 생긴다. 이 통합화하는 전체의 여러 부분들은 그 본성과 기능이 한정될 뿐 아니라 다양해지고 이질적인 것이 된다. 태고의 성우는 동질적, 다시 말하면 동일한 부분으로 구성된 것이었다. 그러나 곧 성우는 분화해서 가스와 액체와 고체로 되었다. 지구는 여기는 초원이 되어 푸르러지고 저기는 산정이 되어 흰 눈이 덮이거나 대해가 되어 푸르러졌다. 진화하는 생명은 비교적 동질적인 영질로부터 영양, 생식, 운동, 감각 등의 여러 기관을 만들어냈다. 단일한 언어는 여러 가지 방언이 되어 대륙 전체를 뒤엎고 단일한 과학은 여러 가지 과학으로 갈라지고 한 민족의 민속은 문해의 무수한 형태로 개화되고 개성은 발달하고 성격은 독작성을 갖게 되고 모든 인종과 민족은 그들 나름의 특수한 특성을 발전시킨다. 통합과 이질성, 곧 여러 부분이 모여서 보다 큰 전체가 되고 여러 부분이 분화해서 더욱 다양한 형태를 갖는 것, 이것이 진화의 초점이다. 확산으로부터의 통합 및 통일로 동일적 다양성으로부터 이질적 복합성으로 넘어가는 것. 예컨대 1600에서 1900년의 미국, 진화라는 만조의 물결을 타고 있고 통합으로부터 분산으로 복합성으로부터 단수성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분해라는 간조의 물결을 타고 있다. 이러한 종합적인 공식에 만족하지 않고 스펜서는 이 공식이 기계적 힘의 작용으로부터 필연적으로 생기는 것임을 증명하려고 한다. 첫 번째로 동질적인 것이 불안정성이 있다. 곧 동일한 여러 부분들은 외부의 힘을 균등하게 받고 있지는 않으므로 언제까지나 같을 수는 없다. 예컨대 바깥쪽에 있는 부분들은 전시 해완도시처럼 더 빨리 공격을 받고 직업이 다르면 동질적인 사람들도 무수한 직업의 여러 가지 화신이 된다. 둘째로 결과의 배가이다. 한 원인이 매우 다양한 결과를 일으켜서 세계의 분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것이다. 마리 앙뚜아네트의 언짢은 말 한마디, 엠스발 전보의 변경 내용. 살라미스의 바람은 역사에서 무수한 역할을 수행했을 것이다. 셋째로 분리 법칙이 있다. 곧 비교적 동질적인 전체의 여러 부분들은 분리되어 다른 지역으로 들어가면서 마치 영국인이 지역적 특성에 따라 미국인도 되고 캐나다인도 되는 것처럼 환경의 차이 때문에 다른 것이 된다.
이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자연의 힘은 진화하는 세계를 다양하게 만든다. 그러나 끝으로 필연적으로 균형 상태가 나온다. 운동은 모두 저항을 받고 있으므로 조만간에 정지되지 않을 수 없다. 모두 리드미컬한 진동은 외부에서 강화되지 않는 한 진동수와 진폭이 감소되어 간다. 유성은 옛날보다 작은 궤도를 돌고 있거나 장차 더 작은 궤도를 돌게 될 것이다. 세기가 지남에 따라 태양의 열과 빛도 줄어들 것이고 간조와 만조의 마찰도 지구의 자전도에 완만해질 것이다. 지구는 무한한 운동을 들끓고 웅성거리고 소람스럽게 태어나는 무한 생명으로 가득 차 있지만 언젠가 궤도를 운행하는 속도로 여러 부분들을 움직이며 완만해질 것이다. 혈액은 더 차가워져서 메마른 혈관을 더 천천히 흐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서두르지 않게 될 것이고 사멸하고 있는 민족처럼 천국을 휴식처로 생각하고 생멸이라는 면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열반을 꿈꾸게 될 것이다. 전민적으로 다음에는 급속하게 균형은 분해 곧 진화의 불행한 에필로그가 될 것이다. 사회는 붕괴되어 집단 이민에 생기고 도시는 농민 생활이 그늘진 오지가 될 것이다. 어떤 정부도 이완된 부분들을 견합시킬 만큼 강력하지 못할 것이며 사회 질서는 기억 속에서도 사라져 버릴 것이다. 그리고 개인의 경우에 통합은 분열에 굴복하고 생명의 의미하는 조정은 죽음을 의미하는 몽롱한 질서로 변할 것이다. 지구는 홀단한 파멸의 무대가 되고 되리킬 수 없는 에너지 저하의 음산한 드라마가 될 것이다. 지구 자체가 원래 미진과 성운으로 다시 해체될 것이다. 진화와 분해의 순환은 완료될 것이고 다시 새로운 순환이 시작되고 이것이 무한히 되풀이 될 것이다. 이러한 대단오는 항상 같을 것이다. 그대는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이 삶의 얼굴에 쓰여 있으며 탄생은 결국 파멸과 죽음의 서곡이다. 허버트 스펜서의 첫 번째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태백산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